자, 그러면 오늘 캠프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리고 제가 또 그 글을 나눠드린 것처럼 오늘 다루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지젝의 들레즈 읽기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 이거를 Organs Without Bodies, 2004년에 출판한 책인데요. Body Without Organs라는 기관 없는 몸이라는 들레즈 개념을 뒤집어가지고 지젝이 표현한 겁니다. 같은 제목의 책인데 이 책에 등장하는 들레즈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과도한 어떤 비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이 글을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은 지젝이 이 실제로 책을 직접 읽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레즈의 생각을 이해했는데, 주로 마뉴엘 델란다라는 영어권 학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읽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두 번째 논점은 그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뉴 델란다는 사실 미리 얘기하자면 들레즈 그 학계에서 약간 이단적인 그런 해석을 개진했다, 이렇게. 다음에 그 컨퍼런스에서 이야기가 좀 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강의에 참석하는 많은 발표에 참석하는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델란다는 별로 이제 중요한 논거로 이제 활용되지 않고 있고요. 또 뭐 지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젝이 그 책에서 구도라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들레즈를 과타리하고 이제 차별화합니다. 그러면서 과타리가 들레즈를 망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게 돼요. 뭐 사실 엄청난 오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둘레즈가 그 과타리를 만나기 전에 쓴 마지막 작의 논리, 1969년 책이죠. 그리고 안티오이디푸스는 72년 책입니다. 의미의 논리와 안티오이디푸스 사이에 어떤 격차가 있고, 안티오이디푸스는 한마디로 망가졌고, 의미의 논리에 뭔가 어떤 순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게 이제 지젝의 접근법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젝은 의미의 논리도 안티오이디푸스도 읽지 않았어요. 다 간접 인용입니다. 모든 텍스트 인용이. 아까 얘기했던 델란다의 책, 인텐시브 사이언스 앤 우리나라에도 아마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만 둘레즈의 생각을 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웃기는 상황인 거죠. 사실 남이 얘기한 걸 전해 들은 걸 갖고 비판하는, 좀 학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젝은 둘레즈를 읽을 만한 독해력이 없습니다. 물론 들레즈를 그럼 누가 읽어낼 수 있냐?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타리와의 차별화 그리고 안티 오이디푸스가 아닌 그 의미의 논리를 강조하는 그런 태도라는 게 이제 둘레즈한테서 그 지적이 읽어내고자 하는 어떤 전략인데요. 과타리의 나쁜 영향을 통해 과타리화된 둘레즈 뭐 이런 식의 이제 되게 희한한 표현들을 쓰는데요. 아무튼 오이디푸스를 부정하고 그 의미의 논리를 긍정함으로써 지적이 그 뭐랄까 구출해 내려고 하는 게 뭐냐, 뭐 그걸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의미의 논리에 나타난 준 원인이라는 개념. 요게 이제 지적이 발견하려는 어떤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그게 이제 안티 오이디푸스에서는 이런 개념이 한마디로 혈투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존재들의 생산으로서의 생성의 논리. 이거는 근데 뭔가 경직된 어떤 투쟁 뭐 이런 거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서 의미의 논리에서는 뭔가 이 오해로 가득 찬 표현이지만요, 뭐 효과로서의 비물질적 생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진되고 있고 그걸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재해석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라는 개념으로 이 지적이 살려내려고 하는 게 뭐냐? 미리 이제 얘기를 하자면 좀 결론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실천의 그 뭐랄까 근거,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출발점, 그게 이제 지재이고요. 바로 이 자신이 그 원하는 이 자유의지를 확보해내기 위해서 들레즈의 준원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자유의지 개념을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그럼 뭐냐?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내가 여기 자료 215쪽에 길게 좀 인용을 해봤어요. 자유의지는 이 물질 근데 물체들의 작용은 연쇄됩니다. 원인 결과 이 원인이 돼서 다시 결과 원인이 돼서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런 인과의 사슬이 있습니다. 이거는 칸트가 물리세계 현상계에 부여한 어떤 인과 법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인간들의 행위라는 게 어떤 윤리 도덕 차원에서 설명되기가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 세계의 이 인과의 연쇄일 뿐이라면 인간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칸트는 도입하려고 해요. 뭐가 색깔이 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인과적으로 이어가는 그 물질 세계에 뭔가 새로운
작용이, 원인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쪽으로 갔어야 될 이 사물의 진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인과의 연쇄를 바꾸는 그런 작용 또는 개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런 일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색깔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이어졌어야 될 어떤 세계의 운동이 이제는 자유의지가 개입함으로써 이렇게 달라집니다. 즉,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는데 죄를 저지르지 않는 행동을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제 철학의 역사에서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에, 도입된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자유의지의 개입에 해당하는 게 지잭은 둘레즈의 준 원인이다라고 이제 봤다는 겁니다. 왜 준 원인이냐? 물리적인 인과관계에서의 원인하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즈가 아니라 커지, 코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논점은 이 칸트의 이런 발상, 그리고 그 칸트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지적의 발상, 이게 옳으냐, 그르냐, 요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다루고 싶진 않고요. 요런 이제 개념을 위해서, 요런 어떤 개념, 구도, 이걸 위해서 이제 들레즈의 준 원인을 끌어들였는데, 과연 준 원인 개념이 그런 거냐? 여기서는 그걸 다루고 싶어요. 오늘은 그 정도까지 아마 다루고 나면 대략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문제거리로 그 얘기되는 대목들 건너뛰고요.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암시 또는 힌트를 주자면 뭐 욕망의 딜레마, 뭐 욕망의 자기 억압, 뭐 이런 주제들이 종종 들레즈와 관련해서 언급되곤 하는데요. 들레즈에게는 그런 식의 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논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왜냐하면 이런 식의 욕망의 억압이나 욕망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인간주의적인 관점에서 욕망을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망, 으로 들레즈가 말하는 욕망을 이해하는 게 이제 이런 역설, 딜레마 이런 걸 낳는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들레즈에게 욕망은 직접 이렇게 씁니다. 하부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또 하부 구조에 속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요. 그리고 욕망은 생산의 내재적 원리로서 기계, 생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우주의 운행 또는 존재 전체의 생성에 내재하는 원리, 우주의 운행을 추동하는 내재적 힘, 이게 바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흐름과 절단의 내재적 원리이고, 또 욕망은 흐르게 하고 흐르고 절단한다. 이렇게 둘레즈는 안티오디푸스에서 과타리와 함께 진술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뭐냐? 단적으로 말하면 에너지입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이제 흐름이란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흐름은 어, 설명은 좀 길고 복잡합니다. 그냥 존재, 변화무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존재가 이렇게 저렇게 형성되고 해체되고 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의 다른 이름이 뭐냐?
다시요. 여기다 저기다 써야겠어요. 존재 또는 우주 이런 것들이 둘레즈에게 다른 이름으로 뭐냐? 무의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존재는 딴 게 아니라 둘레즈에게 무의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우주의 에너지고 우주 자신이 무의식이다. 따라서 무의식이 이렇게 저렇게 형성되게끔 하는 그 에너지, 이게 욕망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둘레즈한테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둘레즈의 욕망 개념은 특히 이제 과탈이랑 같이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욕망 개념은 1차적으로 존재론적 개념이다. 예, 인간의 욕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도 존재의 일부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도 이 우주로부터 설명되고 해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붕뜬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상상의 산물, 관념적인 어떤 음, 논의, 이걸로 이제 그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 인간이 있다면 이 인간을 훨씬 더 넓은 우주 자체, 존재 자체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둘레즈의 또 꽈다리의 그 접근법입니다. 근데 인간과 우주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 접점이 있죠. 존재 세계랑 만나는데 그 접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둘레즈는 다른 말로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 또는 사회체.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나는 존재 세계는 다 사회예요. 달나라, 화성. 얼마 전에 화성에 탐사선 갔죠? 큐리스티? 뭐 얘네인가요? 그것도 뭐 또 하나 뭐 갔는데 하여튼 얘네들하고 인간이 만나고 있습니다. 화성도 그냥 인간 사회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령 별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뭐 안드로메다 그 너머 이런 것도 역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 들레즈 과타리에 따르면 무의식이란 사회고 또 존재이자 우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전체가 다 둘레즈의 무의식 개념입니다. 둘레즈 과타리의 무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와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겠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몸도 별로 이제 고려하지 않고요. 정신 활동 중의 일부로 의식이 아닌 여기 이제 빨갛게 칠한 걸 의식이라고 하면 의식이 아닌 나머지 부분 초록색으로 칠한 그걸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 이걸 다루는 거죠.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뭐 주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게 꿈이라든지 신화라든지 비극, 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 대상이 됩니다. 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의 이야기들 거기에 이제 머뭅니다. 좀채로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둘레즈의 경우는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몸, 그다음에 인간 사회, 그리고 우주 전체. 이게 무의식이고 그것이 인간의 의식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할 때 이 억압 개념에도 세 가지
이제 구분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무의식적 억압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건 이제 프랑스어로 흐플루몽 오리지네르 또는 흐플루몽 프리메르 이렇게입니다. 흐플루몽이란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세요. 자, 그게 있고요. 이거는 존재는 우리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생산과 정지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한순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되고 또 한순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되고 하는 이런 종류의 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개입시켜요. 멈추지 않으면 연속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든지 우발 이런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멈추기 때문에 그 멈춤을 통해서 우연, 우발 이런 게 개입하고 자유의 여지, 자유의지랑은 좀 구분됩니다. 달라질 수 있는 여지, 필연적으로 미래가 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확보돼요. 바로 이렇게 멈춤의 계기, 이거를 존재론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인 억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프로플로멍 오리지널 이렇게 이제 불러요.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어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영어에는 그냥 리프레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어에는 프로플로멍하고 리프레션, 프레스용 이 두 개가 이제 구별되고 또 더 나아가서 들레즈 과타리한테는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일단 짚고 가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탄압에서 존재하는 이 레프레시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탄압한다, 억압한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억압하고 조금 구별해서 이제 레프레시옹, 탄압이라고 번역해봤어요. 네,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를 가령 독재자가 있는데 그 독재자에게 반항하지 못하게끔 누르는 거 이런 게 이제 레프레시옹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인간이 스스로 저항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 복종하게 만드는 거, 스스로 알아서 그런 차원의 작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심리적 무의식적 억압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불어로는 호플로멍 프로프로멍디 고유한 의미의 억압 또는 호플로멍 스공데 세컨더리한 호플로멍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들레즈 과타리가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조직한 이 억압의 분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은 영어권 그 학자들이나 번역에서도 동시에 드러나는 문제인데요. 요 세 번째 억압을 영어로 psychic repression 이렇게 번역해요. psychic repression. 그리고 요 repress용을 social repression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해는 가죠. 왜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누름으로써 사회적으로 탄압을 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게 들레즈의 접근법 중에 하나니까요. 사이킥 리프레션과 소셜 리프레션을 나누는 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레프레시온과 허플로멍이잖아요. 원래 그 억압에 해당하는 둘 다 리프레션으로 옮긴 이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선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존재론적인 무의식적 억압, 그러니까 오리지널 흡플로멍 또는 프라이머리 흡플로멍 여기는 아까 세컨더리였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1차적 억압 규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번역할 말이 없어요. 영어에.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둘레즈 과타리의 이 억압 개념은 이제 우리말로 억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념은 셋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존재론적 차원,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적 차원, 또 하나는 심리적 차원. 근데 이제 존재론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둘 다 무의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억압에 해당하는 게 흡플로망이고요, 둘 다. 그다음에 사회적 억압, 여기에 해당하는 게 헬플레스입니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알고 나면 책을 읽거나 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잘 얘기한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요.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으면 이 셋이 구분된다는 게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권 학자들의 상당 부분은 번역된 영어 텍스트 그걸 참조하고요. 불어권 학자들은 영어가 그렇게 이렇게 뭐라 하죠? 왜곡됐다는 걸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불어를 읽으면 되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이 포착하지 못하는 어떤 균열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이제 나같이 제3세계 사람은 영어나 불어나 다 봐야 되니까 한 번씩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되게 이상하다. 그게 이제 보였던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준원인에 대한 그 지적의 그 개념, 그거는 굳이 지금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버추얼, 잠재라는 개념하고 준원인, 이 두 개의 개념을 의미의 논리로부터 아까 봤던 이 안티오이디푸스 말고요. 이제 들레즈 혼자 플레이어였던 의미의 논리에서 이제 이걸 찾아내려고 하고 그걸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리고 그건 인간의 실천의 어떤 원천인 자유의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앞에 잠깐 오독하긴 했지만 지적이 안티오이디푸스에서 그런 실천적인 주체 뭐 이런 걸 찾기는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리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실제 이제 들레즈 자신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 준원인 개념이 뭐냐, 그걸 살펴보는 게 훨씬 어, 영향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두 번째 강의에서 그 스토아파의 물체의 차원과 의미의 차원이 서로 구별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체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차원, 그리고 이로부터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언어 또는 언표를 통해서 의미가 생겨나는 차원, 그걸 얘기했고,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스토아파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온통 물체들의 관계, 이걸 이제 스토아파 용어로는 아톰이라고 해요. 그 원자. 물체들의 소용돌이입니다. 그 물체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그 층을 스토아파는 심층이라고 부릅니다. 심층. 네, 심층에서는 물체들의 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표면이라는 걸 상정하는데요. 이 표면은 사실 인간을 빼놓고 얘기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표면이 존재하는 층은 언어의 층이거든요. 그리고 언어의 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는 심층의 물체라는 층과 이 표면의 의미라는 층 또는 언어라는 층, 이 둘이 구분되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물체적 변형이 이 표면, 표층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심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코즈예요. 원인들의 관계입니다. 원인. 자, 어떤 물체와 다른 물체가 서로 작용을 주고받았다. 이런 종류의 일을
원인들의 관계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스토아파는 의미의 논리 한 구절입니다. 원인들을 원인들의 관련시키며 원인들끼리 서로 만나는 거예요. 원인들 사이에서 원인들의 연관을 긍정한다. 그러면서 이 원인들의 연관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서로 만나서 작용을 주고받는 일, 이게 연관이죠. 바로 그런 연관을 운명이라고 지칭했다는 겁니다. 자, 다른 한편 이 표층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거를 스토아파는 결과라고 부릅니다. 이펙트. 표층은 결과들의 세계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들레즈가 참고하는 스토아 학파에게는 원인은 원인끼리 관계를, 연관을 맺고 있고요. 결과는 결과끼리, 즉 의미의 어떤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의 세계 내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언어 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들에 관련시키며 결과들 사이에서 결과들의 어떤 연줄들이 정립한다. 연줄들을 정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오해하는 이유를 보면 원인이 결과를 생산한다.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것도 이제 칸트의 유물인데요.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 그럼 그다음 결과를 그 원인과 연결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스토아파는 완전 다릅니다. 원인은 원인끼리만, 즉 물체들은 물체들끼리만 관계를 맺고요. 이른바 언어의 세계, 의미의 세계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이 둘 사이에는 그냥 둘레즈가 그 비물체적 변형이라고 부른 그런 것만 있지, 일종의 평행성만 있습니다. 그냥 평행하게 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물체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그걸 이제 그 서로 관련되는 그 연관, 이것과 결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관련, 연줄, 그거 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도 없고 그냥 나란히 갈 뿐입니다. 그걸 이제 스피노자 식으로 보면 평행하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들레즈 개념은 아니고요. 평행하게 물체들의 세계끼리 나름, 그리고 언어 세계끼리 나름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의미의 논리라는 책을 들레즈는 나중에 굉장히 심하게 비판하거든요. 자기 비판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건질 수 있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청계권에서 다시 활용하고 뭐 그런 대목들인데요. 아무튼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같은 방식으로가 아니다. 이는이 뭐냐면 그 원인들끼리 또 결과들끼리 서로 관련을 맺는 방식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비물체적 결과들은 언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원인들이 결코 아니며 원인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준원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비물체적 결과들은 이 표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들의 어떤 연쇄. 이것은 준원인이다. 여기서 이제 서로 어떤 결과가 다른 결과로 이어질 때 앞의 결과가 원인과 좀 비슷하다. 그냥 뒤의 결과를 낳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준원인이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이 실제 심층에서 물체 차원에서 의 그 원인과는 다른 겁니다.
준원인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통상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이 표면의 세계, 표층의 세계에서 서로 관계 지을 때 그 방식을 준원인이다라고 심지어 따옴표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일 뿐이고 필경 각 경우에서 그 결과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원인들로서 자신들의 현실적 원인, 그러니까 이 준원인이라는 건 이 차원에서 일어나는 후행하는 거에 선행하는 근원 정도의 의미를 갖지 그 이상으로까지 거슬러 갈 수는 없다. 물체 세계로 거슬러 갈 수는 없다. 둘 사이에 물체 세계와 언어 세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과관계 이런 건 없다라는 얘기를 둘레즈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태들의 상대적 통일성 내지 물체들의 혼합을 표현하는 법칙들, 이렇게 물체들의 혼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서로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죠. 그런 법칙들을 이 표층에서도 대충은 비슷하게는 따라간다. 그 정도 의미가 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표면의 결과라고 이제 그걸 부를 수 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표층,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결과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랑 대립시킬 수 있냐면 심층의 어떤 능동과 수동, 작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층에서는 원인들의 세계, 서로 이제 액션, 패션,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언어 세계, 표면 세계에서는 결과들만 존재한다. 이게 이제 또 왜 어렵냐면 이걸 한국에서는 그 번역한 분들이 또 잘못한 건데요. 표면 효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면 효과. 이정호 씨가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문제가 효과가 아닙니다. 효과라는 건 뭔가 작용해서 그 결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건데요. 이 스토아파의 용법을 따르자면 그냥 원인들의 세계 끼리 한편으로 존재하고 결과들의 세계 끼리 다른 한편으로 존재하고 그럴 뿐이에요. 그 사이에 심연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이제 심연이 있어서 서로 건널 수 없는 뭔가 있다. 그럼 어떻게 그 세상에서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 물체들의 세계와 의미의 세계가 서로 관련을 맺느냐?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편으로 벌어지고 이런 일이 다른 한편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둘레즈 전략에서 되게 중요한 게요. 스피노자의 평행론이라는 것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물체들의 세계와 이 관념들의 세계. 이 둘이 평행하게 이어집니다. 서로 간의 인과관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끼리 물체들의 연관과 어떤 뭐 연결 이게 있고요. 관념들의 연관과 연결 이게 있을 뿐이에요. 둘 사이에 무슨 관계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이제 연구하는 건데요. 그렇고요. 그래서 둘레즈가 그 여기서 이제 준원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운명애라는 개념입니다. 이 아모르 파티, 니체의 그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스토아파에게서 빌려온 겁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럼 운명이란 게 뭐냐? 예, 아까 봤죠? 원인들의 연관, 이게 운명입니다. 물체들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작용과 겪음, 액션과 패션, 이게 운명이에요. 자, 물체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운명입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아모르. 사랑이란 건 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태도, 음, 네, 그걸 가리키죠.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 이 변전하는 이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그걸 맞닥뜨리는 태도, 자세,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운명이란 원인들의 연관이었고요. 근데 이게 어, 서로 연관 맺으면서 어떤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론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놓고 보자면 이 일의 진행이라는 게 매 순간 어떤 우연의 개입, 이걸 그 포함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의 진행은 어,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시간적으로 뒤에 오는 것을 필연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 그걸 우리가 숙명론이라고 부릅니다. 페이탈리즘이라는 게 미래가 아주 먼 과거로부터 결정됐다. 내가 뭘 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운명회라는 스토아 그 학파의 운명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해요. 이제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한 건데, 어떤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름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자기가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입의 방식은 우리가 떻게 개입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 물체들의 어떤 그, 그 이어지는 연관,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뭐 해보려고 할 때. 하지만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 돼도 또 해보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 그래서 이제 비유컨대 이 스토아파와 니체의 운명이라는 개념은 그런 노력 끝에 죽기 직전에 이것이 내 운명이었다. 내 결단과 노력과 어, 개입과 실천의 결과, 이게 내가 걸어온 길이었다. 라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 순간에 그 존재하는 게 이제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둘레즈가 중요하게 활용하는 참조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조에 부스케라는 작가인데요.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 한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밑에 주석에 달은 달몰이라는, 달을 몰고 가는 거예요. 무슨 노래 생각나죠? 달이 달이 차오른다. 가자. 이 달몰이라는 책을 보면, 들레즈가 이 책을 직접 인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조에 부스케의 어떤 작품 세계, 이게 이제 잘 드러나요. 조에 부스케라는 작가는 들레즈가 몇 군데서 참조하고 있는데, 특히 이 의미의 논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이제 그 달모리를 보면 자기 에피소드 나오거든요. 갑자기 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깨나 봤더니 자기는 척추 부상을 크게 입고 그 후에 계속 병상에 침대에 누워서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치명적인 어, 부상을 입고 불구의 몸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자기에게 닥친 그 물체들의 세계에서 벌어진 그 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부스케 평생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작가로서의 삶은 그에 대한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한 구절 어차피 인용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삶을, 그것을 채우고 있는 고통과 혼동하지 말라. 삶과 고통을 일단 구분합니다. 삶이 더
근원이라는 거죠. 내 아이는 어제 죽었다. 이미 옛 이야기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근데 너는 내 약혼녀에게서 창백함과 그녀가 내게 낳아줄 아이의 죽음을 사랑했었다. 시점을 잘 보세요. 약혼녀를 사랑했고 그 약혼녀와 결혼을 하든 뭐 하여튼 그 사랑을 함으로써 생겨날 그 후의 모든 결과를 그 사랑의 순간에 긍정한 거다라는 거죠. 아이의 죽음은 약혼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자, 그래서요. 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너는 내 영혼이 그 예감을 육화했던 불행 속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죽음이란 불행은 그 전에 있었던 사랑의 결과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결과다. 너는 끊임없이 내 삶의 사건들을 더하고 또 더하지만 결국 갈피를 잡지 못한다. 어떤 일을 도모하고 그 결과가 일어나고 하는 그 과정들이겠죠. 하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건들의 내용은 너를 포함시켜주지 않는다. 글쎄요, 뭐 이런 소설 구절이 해석 나름이겠지만 사건들의 내용이 너를 포함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해석하기로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물체들의 세계, 우리 세상에서 일이 벌어지죠. 근데 너, 즉 어떤 사람의 어, 어떤 의도, 뭐, 아니면 노력 이런 것들을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은 일대로 벌어지고 나의 노력과 의지는 무효화되는 뭐 그런 상황. 이게 이제 대체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래요. 아까 이제 설명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삶을 우리의 것으로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삶에 속해 있다.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얘기한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상처와 오버랩됩니다. 그토록 깊이 상처 입을 삶을 가지고 나는 자유를 다시 만들기를 원했다. 나의 불구가 내 존재를 탈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내게 되돌려진 시간을 이용했다. 이제 자신의 상처와 아이의 죽음이 겹치면서 그때 자기의 그, 그 상처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방식, 이게 이제 관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자신의 치명적인 상처의 어떤 그 쌍둥이 같은 거죠. 분신이죠. 자, 삶은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되돌려진 시간, 그걸 이용해서 삶은 이 삶으로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과제가 여기 개입합니다. 블레즈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부스케가 맞닥뜨렸던 그런 어떤 그 지점, 고통의 지점, 삶과 고통이 서로 겹칠 때, 그런데도 그 삶을 계속 끌어안아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그 과제, 즉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블레즈의 그, 그 윤리하고 이제 관련되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그래서요, 이제 둘레즈는 의미의 논리고 준원인의 그 개념이 등장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에 걸맞지 않지 않기 되게 이중부정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이제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에 걸맞은 생성이란 말을 그 직후에 씁니다. 우리에게 도달하는 게 뭐냐? 그게 운명입니다. 물체들이 이렇게 저렇게 결합되면서 나의 몸을 포함해서
벌어진 일,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 대꾸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도달한 일에, 그럼 여기 딘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뭐랄까요? 그 영어로는 worthy of라는 말을 씁니다. worthy of. 무슨 말인지 알죠? 자격을 갖춘다. 그렇게 거기에 어울리는 그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일 텐데요. 걸맞는다 이렇게 제가 그 번역했는데요. 도대체 그런 생성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 이때 생성은 나의 삶의 어떤 개입, 실천,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달한 것, 즉 사고당했다라는 거죠. 그 사고를 어떻게 일종의 준 원인으로 자기의 태도를 개입시켜서 이 사고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앞에 내가 생략했지만 이 이제 구절들을 보면 원한 감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르성띠멍. 이게 니체가 말한 원한 감정입니다. 어쩔 줄 모르고 그 상황에 매달리면서 한을 품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그냥 생각 속에서만 계속 복수하려는 그런 태도. 이게 원한 감정인데요. 그 원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부스케 정도의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평생 여기에 그 빠져서 살기가 쉬운데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극복의 방식의 핵심은 어, 배우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액터, 또 코미디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코미디언, 배우. 도대체 이 배우라는 개념이 왜 조에브스케의 윤리로 등장하는가? 자, 자신의 고유한 사건의 희극 배우 코미디언 되기 또는 맛 실효화, 역 실효화. 이 effectuation이란 단어는 영어도 이제 같은 그 철자를 갖고 있어요.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게 effectuation입니다. 근데 뽕뜨르, 영어로 카운터, 이거는 현재의 이펙트와는 뭔가 차별화되는 그런 이펙트를 낳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요. 근데 그 닥친 일을 그 이펙트에 해당하는 의미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달리 만들어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희극 배우 또는 배우로 상징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에 걸맞은 생성, 이런 말로 얘기가 됩니다. 그럼 왜 여기서 배우라든지 희극 배우, 코미디언을 언급하는 걸까? 연기자라는 걸 왜 언급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이 코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이 코미디언을 연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연기한다라는 거는 둘레즈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프루스트와 기호들의 언급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뭐 그걸 여기서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고요. 자, 배우라는 거는 자기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일단 끊어야 됩니다. 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배역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희극 배우가 코미디언이 사람을 웃겨야 되잖아요. 웃겨야 되는데 자기가 밖에서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큰일을 당했어요. 뭐 되게 슬픈, 아픈 그런 일을 당했어요. 자, 그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자기가 무대 위에서 희극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자기가 하는 일은 뭐냐? 그에게 닥친 일을 일단 단절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거.
그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둘레즈는 이중인격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 이중인격이냐면 자신에게 닥친 일과 그가 행하는 일을 철저하게 분리해야만 배우로서 그리고 희극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합이 되죠. 운명애라는 것은 내가 당한 일로부터 보통은 이제 슬픔과 아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닌 카운터 이펙테이션 같은 일을 겪더라도 달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개입이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방식이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삶의 연속 이게 운명이고 그런 운명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바로 이 나에게 닥친 일에 내가 또 하나의 원인으로서 그 일을 뭐 변형시키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나의 개입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또 다른 방식의 개입, 그것은 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리의 어떤 기초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얘기한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이 접근법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이런 사례 찾아보기 진짜 힘들어요. 정말 니체를 훨씬 개념적으로 이렇게 개념적인 서술로 발전시킨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칸트와 지젝이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인간주의적이고 관념적이고 증명하기 힘든 자유의지를 통한 어떤 실천 이거하고 어떻게 구별되고 또 대립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그 복잡한 얘기를 함께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됐다면 우리 실전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꼭 댓글로 의견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 빨리 댓글을 달아야만 그 댓글에 대한 어떤 대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만나는 이유일 텐데요. 그 기회가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세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